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새하얀 천장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낯선 공간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인가? 끝없는 질문이 텅 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이목구비와 값비싼 옷차림을 한 그녀는 최상의 보석처럼 빛났다. 여자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지우는 어쩐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염려보다는 소유욕에 가까운 집착이 느껴졌다. 지훈 씨, 드디어 깨어났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자는 자신을 그의 약혼녀인 최유라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그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JK그룹의 총수이며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훈의 텅 빈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강지훈, JK그룹, 약혼녀, 모든 단어가 그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일 뿐이었다. 최유라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는 듯 보였다. 최고급 병실, 최고의 의료진, 그리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존재.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옭아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두 그녀가 결정했다. 마치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인형이 된 것 같았다. 답답함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텅 빈 머릿속이었지만 그의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저 여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이라도 찾아서 이 혼란스러운 현실의 실마리를 잡고 싶었다. 며칠 후 최유라가 잠시 주치의와 상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지훈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통증으로 신음하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유라가 가져다 놓은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길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병원 밖으로 나온 순간 도시의 소음이 그를 덮쳤다. 수많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거대한 빌딩 숲. 모든 것이 생경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차림과 달리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한 그의 눈빛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발걸음이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다. 라 시엘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따뜻한 조명과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지배인이 다가와 예약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멍하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행색을 본 지배인은 그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은 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을 뿐이다. 주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외톨이였다. 과거도 정체성도 없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였다.
그때였다. 한 웨이트리스가 그에게 다가왔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그녀는 소란스러운 레스토랑 안에서 유독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하고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텅 빈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영혼이 그녀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따뜻했다. 그 눈빛을 보자 지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돌발 행동에 여자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손님, 왜 이러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오직 눈앞의 여자만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는 절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기억나지 않는 이름 대신 가장 간절한 단어를 내뱉었다. 여보,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그 자신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불러왔던 것처럼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는 그녀를 꽉 붙잡았다. 마치 놓치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찾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여자의 이름은 윤서하였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며 붙잡고 울고 있었다. 남자의 값비싼 옷차림과 절박한 표정은 그가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애썼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다. 저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서한은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남자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과 고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끝에서 유일한 구원자를 만난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지배인과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서하의 팔을 놓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다. 서하는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서아는 당황스러움과 난처함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낯선 남자의 절박한 눈빛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압박했다. 지배인은 남자의 값비싼 행색 때문에 함부로 그를 내쫓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서한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일단 남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동료들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당신 아내예요. 그러니 일단 이 손 좀 놓고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들은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아내라는 말을 확인받자 조금은 안심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는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지훈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는 지훈의 비서인 김 비서였다. 김 비서는 지훈의 상태를 보고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먼저 지배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서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총수님께서 사고 후유증으로 잠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잠시만 저희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간절하고도 진심 어렸다. 서하는 김 비서의 눈에서 진실함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지훈의 의존적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지배인에게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김 비서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지훈은 서하를 놓지 않은 채 그녀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김 비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지훈 총수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약혼 여인 최유라 이사가 그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김 비서는 최유라 이사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병원을 탈출한 것을 알게 된 후 최유라 몰래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윤서하 씨, 정말 죄송한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총수님께서 지금 유일하게 의지하는 분이 당신인 것 같습니다. 최 이사에게서 총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며칠만이라도 총수님의 아내인 척 해주실 수 없을까요? 총수님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제안은 황당했지만 서하는 옆에서 자신에게 꼭 붙어 잠든 지훈의 얼굴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서하의 어깨에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평범한 웨이트리스에서 재벌 총수의 가짜 아내 역할이라니.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낯선 환경에 다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서하의 아파트는 작고 아늑했지만 그가 살아왔을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화려한 장식 대신 소박한 가구들과 따뜻한 색감의 패브릭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서하가 그의 손을 잡아주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우리라는 단어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에게 편한 옷을 건네주고 욕실로 안내했다. 지훈은 아이처럼 그녀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그가 씻는 동안 서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소박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그가 평소에 먹었을 진수성찬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사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주 익숙한 맛이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의 혀와 몸이 이 맛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서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그의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다. 한편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 최유라의 사무실은 냉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도망친 지훈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멍청한 놈들,
사람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해? 온 서울을 다 뒤져서라도 당장 찾아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JK그룹의 재무를 담당하는 박상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사님, 강총수가 이대로 사라지면 우리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강총수를 우리 통제하에 두어야 합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지훈의 사고를 빌미로 그의 경영권을 빼앗고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지훈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최악의 변수였다. 최유라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알아.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그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뭐든 좋으니 샅샅이 뒤져. 강지훈이 갈 만한 곳은 뻔해. 설마. 옛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건 아니겠지? 그녀의 눈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만약 강지훈이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그들을 옥죄는 덫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각 서하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평화로운 온기가 감돌았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하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그를 보니 연민과 함께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 먼저였다. 서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불을 폈다. 이제 그만 자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녀의 다정한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윤서하의 작은 아파트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지훈은 소파에서 잠이 깼다. 딱딱한 소파는 그가 평생 사용해왔을 최고급 침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비추는 광경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주방에서는 서하가 아침을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하는 잠에서 깬 그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일어났어요? 씻고 오세요. 곧 아침 식사 준비돼요. 그녀의 평범한 일상 같은 말투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하가 건네준 새 칫솔로 양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에 밴 습관들은 남아 있었다. 면도하는 법, 넥타이를 매는 법, 시계를 차는 손목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어젯밤 김치찌개처럼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그의 코끝을 간지리며 또다시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서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기억을 잃은 재벌 총수.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기품이 서려 있었지만 서하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어린아이 같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우는 거실을 서성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곳곳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풍겼다. 책장에는 낡은 소설책들이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라디오를 켰다. 마침 라디오에서는 조금은 촌스러운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설거지를 하던 서하가 무의식적으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지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서하의 흥얼거림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교복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낡은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같은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 영상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은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설렘, 편안함, 그리고 행복. 그 노래 알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에 서하는 흥얼거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 노래는 그들의 고등학교 시절 둘만이 공유했던 추억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아, 그냥 옛날 노래라서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서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하는 점심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지만 단맛을 좋아했던 과거의 그를 기억하며 그녀는 고추장과 함께 설탕과 올리고당을 넉넉하게 넣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뒤적이다가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다가왔다. 서하가 그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건넸다. 그는 포크로 떡 하나를 찍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맛을 느끼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또다시 찾아온 기시감.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한 이미지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의 벤치, 교복을 입은 소녀가 수줍게 웃으며 그에게 똑같은 맛의 떡볶이를 건네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는 지금 눈앞의 서하와 겹쳐 보였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지우는 떡볶이 접시를 든 채 멍하니 서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의존이 아닌 깊은 의문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인터넷 레시피 보고 만들었어요. 맛이 이상해요?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서하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그에게서 과거에 사랑했던 소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다시금 커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그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그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달콤한 환상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밝고 당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웃는 모습이 꼭 어린 시절의 서화 같았다. 꿈속에서 그들은 낡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비 오는 날 하나의 우산을 쓰고 걸으며 커다란 나무 아래서 미래를 약속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행복한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의 곁에는 언제나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서하의 얼굴이 있었다. 꿈속 소녀의 이미지는 서하와 겹쳐졌고 병원에서 자신을 약혼녀라고 소개했던 최유라의 차갑고 소유욕 강한 얼굴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말해준 자신의 과거와 지금 그가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하에게 물었다. 서하 씨, 우리 아주 오래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서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위태로운 평화는 깨지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유라라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지훈의 시선이 책장의 낡은 책 한 권에 꽂혔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책을 꺼내 들었다. 알랭 푸르니에의 위대한 모니. 그가 고등학교 시절 서아에게 선물했던 책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유일한 별, 서하에게, 너의 지훈이가. 그가 그 글씨를 채 읽기도 전에 서하가 황급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책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그 책은 저한테 아주 소중한 책이라서요.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윤서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위태롭게 이어지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유라의 정보망은 거대하고 촘촘했다. 그녀는 서울의 모든 CCTV와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강지훈이 실종 당일 레스토랑 라시엘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곳에 웨이트리스인 윤서아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서아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최유라는 박상무를 대동하고 곧장 서하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날 오후 서하는 지훈과 함께 거실에서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지훈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의 장소나 물건들을 보며 알 수 없는 향수를 느끼는 듯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최유라와 교활한 미소를 띤 박상무가 서 있었다. 최유라는 서아를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 모습은 최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지훈의 약혼녀인 자신이 아니라 고작 이런 허름한 집의 여자 곁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강지훈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죠? 최유라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아를 향해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지훈은 최유라를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자신을 옥죄던 그 여자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단어에 최유라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아내? 지훈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고 때문에 잠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걸 이용해서 이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천한 것이 감히 JK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그녀는 서하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서하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 얼마면 되겠니? 10억? 20억? 이 정도면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겠지. 이 돈 받고 당장 지훈 씨 옆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의 말은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서한은 모멸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서한은 평생 그런 노골적인 적이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지훈의 떨림 때문이었다. 최유라의 잔인한 눈빛을 보며 서한은 이 여자의 손에 지훈을 넘겨주면 그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두려움은 어느새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지훈을 지켜야 했다. 서한은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사람이 기억을 잃은 걸 이용해서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저는 이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서하의 당돌한 저항에 최유라와 박상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당연히 서하가 돈 앞에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훈 역시 서하의 편을 들며 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당신들이야말로 누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기억을 잃었어도 그의 몸에 밴 위압감은 여전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상무가 최유라의 팔을 끌며 진정시켰다. 최유라는 분노로 씩씩거리며 물러섰다.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교활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떠나기 전 서하에게 다가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오늘 네가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내일부터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직장, 평판, 그리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기대해도 좋아. 그 말은 차가운 독사의 혓바닥처럼 서하의 귓가를 스쳤다. 최유라와 박상무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서하의 곁을 지켰다. 서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유라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것이다.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과연 지훈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차에 올라탄 최유라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감히 그 계집애가 날 가르치려 들어? 박상무, 당장 저 여자 뒷조사해.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으니 뭐든 찾아내. 레스토랑에서는 당장 해고시키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저 여자가 제 발로 강지훈을 떠나게 만들어야 해. 아니, 강지훈이 저 여자를 더러워서 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윤서하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삶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최유라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윤서하는 레스토랑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답답해왔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사는 작은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돈 많은 남자를 꿰어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서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약해지면 기억을 잃은 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는 강지훈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에서 미소를 지으며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작고 평범했던 일상은
최유라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한편 김 비서는 최유라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강지훈의 사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단순한 빗길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 그는 총수의 충직한 수족으로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위험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고 경찰 조서 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최유라의 알리바이에 미세한 허점이 있었다. 그녀는 사고 시각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비서는 그 회의가 실제로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사고 직전 지훈의 차량을 뒤쫓던 의문의 트럭이 대포 트럭이었으며 그 트럭의 운전자가 얼마 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모든 증거의 파편들은 교묘하게 최유라와 박상무를 가리키고 있었다. 김 비서는 이 사실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고뇌했다. 회사 내부는 이미 박상무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현재 강지훈 총수를 보호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 윤서아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의심했지만 총수가 그녀에게 보이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보며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총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는 서아에게 만나서 전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서아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에 결국 만남을 수락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아는 지훈에게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김 비서는 초조하게 서아를 기다렸다. 드디어 서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아 씨. 그는 서아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의 진실, 최유라와 박상무의 음모, 그리고 JK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탐욕까지. 서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막연한 의심이 끔찍한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지훈 씨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군요. 서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지금 총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서아 씨뿐입니다. 저는 밖에서 계속 증거를 모으고 최 이사의 움직임을 감시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의 제안에 서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울 예상치 못한 동맹군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고 있을 때 서하의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하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집안을 서성이다가 며칠 전 김 비서가 서하에게 몰래 건네주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김 비서는 지훈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간단한 회사 보고서를 넣어두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지훈은 서류들을 꺼내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시장 분석 보고서, 기억은 없었지만 서류의 숫자와 그래프들은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 익숙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류에 깊이 몰두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박 상무가 결제한 한 신규 사업 투자 계획서에서 그는 명백한 허점을 발견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예상 수익과 의도적으로 누락된 위험 요소들. 그는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몸이 기억하는 경영 감각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투자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미끼 상품이라는 것을. 그는 다른 서류들도 훑어보았다. 그리고 곳곳에서 비슷한 종류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듯한 흔적들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던 유약한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기업 총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잃어버린 과거를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본질, 즉 탁월한 경영자로서의 강지훈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펜을 들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보고서 여백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서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서류에 완전히 몰두한 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불안해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의 옆모습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났고 그의 눈빛은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냉철하고 깊었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그의 몸과 영혼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던 제왕의 본능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지훈은 그제야 깊은 몰입에서 깨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명료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서하 씨, 이 서류들 좀 봐요. 박상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신규 사업들인데 전부 허점투성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내뱉으며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날 밤 서하의 작은 아파트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서하는 김 비서에게 다시 연락해 지훈의 상태를 알리고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충격과 희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감격했다. 총수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회사의 비리를 간파해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서하의 아파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총수 역할을 했다. 김 비서가 몰래 가져다주는 회사 내부 자료들을 밤새워 검토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역으로 추적해야 할 단서들을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회사의 약점과 자금 흐름의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훈의 지시를 받아 회사 내부에서 움직이는 눈과 발이 되었다. 그는 지훈이 지목한 부서의 회계장부를 몰래 열람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집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탐문했다. 물론 모든 것은 일상적인 업무 보고나 감사 준비를 위장한 채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유라와 박상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암호와 은어를 사용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서하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안전한 연결고리이자 지친 지훈을 돌보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비서가 가져온 방대한 양의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회계 지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은 기계적인 데이터 분석과는 다른 통찰력을 발휘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한은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YP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른 거래처들과 달리 이 회사와의 거래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경영 자문 비용이라는 명목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그녀의 눈에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지출이었다. 서한은 이 사실을 지훈에게 알렸다. 지훈은 YP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야. JK 그룹 정도의 규모라면 국내 최고의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거래하지. 이런 유령 같은 회사에 자문을 맡길 리가 없어.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이 회사의 실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최유라와 박상무의 압박도 거세졌다. 박상무는 회사 내부에서 김 비서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김 비서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서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에 손을 썼다. 곧 인터넷에는 재벌 총수 기억상실, 악용한 신데렐라 지망생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퍼져나갔다. 기사는 서하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매도했고 그녀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노출시켰다. 서하는 집 밖을 나설 수조차 없게 되었다. 쏟아지는 비난과 악성 댓글에 그녀의 영혼은 상처 입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방구석에 웅크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저들이 하는 말 하나도 믿지 않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기억은 텅 비어 있지만 내 심장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야.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의존이나 연민을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며칠 후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YP 컨설팅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늦은 밤 서하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왔다. 김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YP 컨설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그 회사에 숨겨진 소유주는 바로 최유라, ULA와 박상무 팔크였다. Y와 P는 그들의 이니셜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지훈이 지적했던 부실 투자금들을 세탁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조용했던 그들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를 마쳤다. 최유라와 박상무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의 수상한 움직임과 회사 내부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선수를 쳐야만 했다. 그들은 JK 그룹의 주요 이사들을 규합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강지훈 총수의 경영권 박탈 및 직무 정지였다. 그들은 이사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언론에 퍼뜨린 윤서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은 강지훈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둔갑했다. 또한 박상무는 회사의 재무지표 몇 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강지훈의 부재가 회사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은 김비서를 통해 서하와 지훈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아파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최유라와 박상무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이 사회는 이미 적들의 소나기에 넘어가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도 몰랐다. 서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싸움의 지훈을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야 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숨어 있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그는 서하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그의 신뢰가 담긴 눈빛에 서하는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와 함께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들이 모두 착석한 가운데 최유라와 박상무는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윤서아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특히 지훈의 곁에 선 서하를 향한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격을 시작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 총수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휘둘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총수로서의 판단력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서하를 가리키며 마치 그녀가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갔다. 박상무 역시 조작된 재무 자료를 보여주며 그녀의 말을 거들었다. 서하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그녀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감추며 이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제가 잠시 기억을 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나를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다. 논쟁이 격해지던 순간 최유라가 이성을 잃고 서하에게 달려들었다. 닥쳐, 이 더러운 꽃뱀 같은 년. 그녀는 서하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은 서하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녀가 들고 있던 낡은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방 안에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립스틱, 손거울,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황동 나침반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져 지훈의 구두 끝에 멎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나침반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 그가 아주 오래전 세상의 모든 길을 잃어도 마음의 방향만은 잃지 말라며 한 소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나침반이었다. 나침반의 그 긴 자국 하나하나가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기억의 댐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수십 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벚꽃이 흩날리던 고등학교 교정에서 수줍게 웃던 서아의 얼굴,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던 날의 아픔, 성공을 위해 외롭게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최유라의 집착과 박상무의 탐욕을 눈치채기 시작했던 순간들. 마지막으로 빗길을 달리던 자신의 차를 맹렬히 뒤쫓던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고통에 어쩔 줄을 몰랐다. 최유라와 박상무는 그가 마침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교환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잠시 후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나침반을 천천히 주워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억을 잃었던 유약한 남자는 이제 없었다. JK그룹의 냉철한 지배자 강지훈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이다. 그는 얼어붙은 최유라와 박상무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최유라 씨, 그리고 박성진 상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야 모든 것이 기억나는군요. 아주 모든 것이 말입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음처럼 얼려버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남자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배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최유라와 박상무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번져나갔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숨을 죽였다. 기억이라니,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군요. 최유라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걸어 상석에 앉았다. 그 자리는 원래 그의 자리였다. 그가 자리에 앉아 회의실의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옮겨왔다. 그는 먼저 박상무가 제시했던 조작된 재무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상무, 당신이 제시한 이 자료들 아주 흥미롭더군.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 신규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투자금 집행 내역을 보면 자금이 제3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명백해. 그는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자료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박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건 실무진의 착오였을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그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집행될 수 없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야. 그런데 실무진의 착오라고? JK그룹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했던가? 박성진 상무? 그의 서늘한 일침에 박상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지훈의 시선은 굳어있는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나침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이 저 여자를 근본도 없는 꽃뱀이라고 매도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가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단단한 손길에 의지하며 그의 곁에 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죠. 윤서아 씨는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나를 유일하게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17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첫사랑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재벌 총수와 평범한 웨이트리스의 스캔들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다는 사실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이제 질투와 모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때 지훈이 손짓하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김 비서는 모든 이사들에게 서류를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서류의 제목은 YP 컨설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 보고서였다. 지훈은 스크린에 YP 컨설팅의 등기부등본을 띄웠다. 숨겨진 주주 명단에는 최유라 ULA와 박성진 8P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YP 컨설팅. 참으로 정직한 이름이군. 당신들 두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유령 회사더군.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들은 지난 수년간 이 회사를 통해 내가 방금 지적했던 부실 투자금을 세탁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해 왔어. 김 비서가 제시한 증거는 완벽했다.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 비밀 장부,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최유라와 박상무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최유라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지훈, 네가 저 계집애한테 홀려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가 서아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이제 분노로 이글거렸다. 모함?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가 당했던 교통사고,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던 의문의 트럭, 그리고 충돌 직전 운전석에서 보았던 섬뜩한 미소까지. 그의 증언에 이어 김 비서는 사고 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해외로 도피한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공개했다.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최유라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였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최유라와 박상무의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상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최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모든 것은 강지훈과 김 비서가 미리 계획해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완벽한 법의 심판을 준비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최유라와 박상무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유라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그들의 오만함과 권세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기자들 사이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JK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새로운 왕의 귀환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질서는 회복되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조용히 서아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최유라와 박상무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색한 침묵과 안도,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공기였다. 이사들은 감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1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선 두 사람, 강지훈과 윤서아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서아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아니 지난 17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슬픔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뒷정리를 부탁합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에는 총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안도의 눈물이 어렸다. 지훈은 더 이상 한마디도 없이 서아를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지훈은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오직 그를 위해 열리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아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기억을 잃었던 남자, 자신이 가짜 아내 행세를 하며 돌보던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거대한 제국의 왕자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총수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 멈췄다. 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넓고 정갈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훈은 그 화려한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아는 깜짝 놀라 그를 말리려 했다. 지훈 씨, 왜 이래요? 일어나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눈에는 이사들 앞에서 보였던 냉철함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 서아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프게 했어. 나를 용서하지 마.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묻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다. 왜 그때 나를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던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왔던 그리움과 슬픔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지훈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17년 전 그들이 헤어져야만 했던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당시 JK그룹의 회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평범한 배경이 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에게 흠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에게 서아와 헤어지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조용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의 지훈은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서아를 지킬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서아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것처럼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것이다. 나는 매일 밤 후회했어. 너를 그런 식으로 떠나보낸 내 자신을 증오했어.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성공해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당당하게 너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너는 이미 모든 흔적을 감추고 사라진 후였지. 내가 널 너무 깊이 상처 입혔던 거야. 서한은 흐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혔던 오해의 사슬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줄 차례였다. 바보, 정말 바보야, 강지훈.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다면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었잖아. 그녀의 원망 섞인 위로에 지훈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17년의 오해와 그리움, 아픔과 후회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집무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왔다. 그는 다시 서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윤서하, 기억을 잃었을 때 텅 빈 세상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너를 알아봤어.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내 잃어버린 기억의 시작이자 끝이었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오해 때문에 혹은 내 어리석음 때문에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17년 전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약속을 지금 하려고 해.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을 내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와 결혼해줘, 서하야. 이것은 기억 상실에 기댄 잘못된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기억해낸 남자가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담아 바치는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서하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할게, 지훈아.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17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제자리를 찾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JK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견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왕자로 돌아온 강지훈은 예전의 냉철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결정에는 차가운 이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더해졌다. 그는 최유라와 박상무가 남긴 부실과 비리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JK그룹의 기업 문화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실적 위주의 과도한 경쟁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투명 경영을 약속했다. 이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낯설어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 아래 그룹이 더욱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점차 그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경영 고문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화려한 총수 부인의 삶 대신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사랑했다. 그녀는 지훈이 힘든 결정을 내리고 지쳐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식사와 변함없는 미소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훈에게는 권력의 정점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서하의 손을 잡고 작은 해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17년 전 풋풋했던 고등학생 시절에 그들이 처음 만나고 사랑을 키웠던 추억의 장소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작은 등대가 있는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낡은 방파제를 따라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기억나. 저기 저 떡볶이집? 서아가 방파제 끝에 있는 작은 분식집을 가리키며 웃었다. 네가 그때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내가 주인 아주머니께 설탕 좀 더 넣어달라고 몰래 부탁했었는데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기억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였어. 네가 해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다정한 농담에 서하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17년 전 같은 자리에서 그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다시 돌아온 그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텅 빈 우주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무서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석양을 등진 그녀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난 순간 내 우주에 유일한 별이 뜬 것 같았어.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어. 너는 내 잃어버린 과거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야, 서아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지훈아. 네가 없는 시간 동안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 다시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세상이 다시 색깔을 찾기 시작했어.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에서 강지훈과 윤서아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의 추억이 깃든 해변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하여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충직한 김 비서가 사회를 보고 서아가 일했던 레스토랑의 동료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지훈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주례사 앞에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서약했다. 그들의 서약에는 17년의 그리움과 시련을 이겨낸 무게가 담겨 있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약을 마친 지훈이 서하의 베일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성당의 창문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쌌다.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심지어는 지워진 기억마저 뛰어넘어 다시 서로를 찾아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당을 나왔다. 성당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겨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서아를 품에 안고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저 푸른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마치 축가처럼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